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지우의 마지막 작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시작됩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해가 떠오르고 마을 어귀의 작은 편의점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죠. 이곳에서 윤지우는 평범한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침 먹고 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우의 목소리에 16살 딸 소연이 계단을 뛰어내려옵니다. 교복 셔츠 단추를 채우며 가방을 매는 소연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늦겠어. 빵이랑 우유만 챙겨갈게. 안 돼, 제대로 앉아서 먹어야지. 지우는 소연의 손목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딸의 작은 손이 자신의 거친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총을 쥐었던 손,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던 그 손으로 지금은 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순순히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나 고등학생인데. 엄마 마음이 그런 거야. 세상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거든. 지우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소연은 그저 과보호하는 엄마의 잔소리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10년 전 지우가 특수부대 사령관으로서 마지막 작전을 수행했을 때의 악몽 같은 기억들을 소연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소연이 학교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우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있을 도시의 소음들,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진 이곳에서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평화라는 것은 때로는 얇은 유리처럼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세심하게 이 일상을 지키려 노력했죠. 과거의 윤지우는 철저히 봉인한 채 오직 소연의 엄마로만 살아가려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소연이 돌아올 시간, 지우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의 밝은 웃음소리가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면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반복이 지우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연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올려놓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우는 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소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지우의 직감은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우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연은 저녁 식사도 대충 때우고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지우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소연아, 들어가도 될까? 응. 방 안의 소연은 침대에 엎드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뭔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지우가 다가가자 황급히 화면을 끄려 했습니다. 뭘 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소연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지우는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로 번져갈지 몰랐죠. 사실 소연은 그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동네 떡볶이 가게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 남자가 최영숙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고 남자는 계속해서 협박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게 문 닫는 거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소연은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정의감에 불타는 16살 소녀의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속한 조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영상을 찍은 후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다니라는 짧은 글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곧 무서워져서 몇 분 만에 삭제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가 그 영상을 보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연의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그리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걱정에 불과했어요. 지우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더 머뭇거리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내일이면 소연이 스스로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최영숙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어 떡볶이 가게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계실 시간인데 말이죠. 소연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실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학교에 도착한 소연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어제 그 남자의 험악한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 소연은 다시 떡볶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옆 가게 사장님께 물어보니 할머니가 몸이 아프다며 며칠 쉬신다고 하더군요. 몸이 아프시다고요? 응, 어제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나 봐. 병원에 가셨다던데.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아니면 적어도 경찰에 신고라도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려왔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소연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재미있는 영상 잘 봤다. 다음엔 더 조심해라. 소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올렸던 영상을 누군가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삭제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연은 당황한 나머지 그 문자를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걸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평소와 다름없는 골목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소연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여닫을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창문 밖을 자꾸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지우는 딸의 이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자꾸만 창문 쪽을 힐끗힐끗 보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소연아,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지우의 직감은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감각이 뭔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16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불안감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소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소연을 보며 지우의 걱정은 깊어져 갔습니다. 소연아,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소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딸의 반응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캐묻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소연이 잠든 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며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했거든요. 1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특수부대 시절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날 때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게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앞쪽 유리창 한 모서리에 실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꼼꼼하기로 유명한 최영숙 할머니가 이런 걸 그냥 놔둘 리가 없었어요. 옆 건물 벽면에는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페인트 같기도 했지만 지우의 경험으로는 다른 것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시장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최영숙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가게를 닫으시더니 아예 연락이 안 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벌써 안부 전화라도 주셨을 텐데. 들리는 말로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가셨다는데 정말인지. 지우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뭔가 할머니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소연의 이상한 행동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에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을 지켜보던 지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소연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는 소연이 집 근처에 도착하자 방향을 바꿔 사라졌어요. 지우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연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소연의 방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딸을 더 이상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진실을 알아내야 할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우는 조심스럽게 소연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소연아, 엄마가 들어가도 될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 돼.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거든. 지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소연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두려움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망설여졌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혹시 더 큰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완전히 찢어져 있었고 핸들에는 붉은 글씨로 조심해라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소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
소연의 절규에 지우가 뛰어나왔어요. 딸의 창백한 얼굴과 망가진 자전거를 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해줘야겠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소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 목격한 폭행 사건, 촬영한 영상, 그리고 계속되는 협박과 스토킹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지우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선은 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소연아, 그 영상 아직 내 핸드폰에 있어? 응. 삭제했지만 복원할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리고 그 남자 얼굴 기억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서 잊고 싶었지만 그 험악한 얼굴은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지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소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나야. 윤지후. 지후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서재훈은 지우의 전우이자 현재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군을 떠난 후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재훈아, 도움이 필요해. 우리 소연이한테 위험한 일이 생겼어. 지우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훈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지우야,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요즘 이 지역에 검은달이라는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거든. 떡볶이 가게 할머니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고. 검은달? 불법 도박, 대부업, 폭력까지.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조직이야. 뒤에 큰 손들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재훈의 말을 들으며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솔직히 말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가족이 있잖아. 감히 못 덤벼, 정말로. 재훈의 말에 지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 알겠어. 괜한 부탁했네.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식적인 도움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 잠든 후 지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쪽에는 낡은 나침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이었죠. 나침반을 손에 쥐고 있으니 1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했던 작전들, 생과 사를 오가는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작전에서의 배신과 좌절까지 모든 것이 말이에요. 그래, 다시는 내 아이 울게 하지 않겠다. 지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엄마 윤지후가 아닌 전설적인 특수부대 사령관 윤지후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자신을 다시 불러일으킬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적을 알아야 했어요. 소연이 복원한 영상을 통해 그 남자의 신원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부대 시절의 인맥들을 하나씩 동원했어요. 형태가 오랜만이야. 김영택은 지우의 옛 부하로 현재는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면서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사령관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신지? 지우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형택은 즉시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정보 수집에 나섰어요. 이틀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령관님, 큰일입니다. 그 남자 이름은 박철수인데 검은달 조직의 중간 보스급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 뒤에는 형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회의원 도지환이 있습니다. 지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지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우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인물이었거든요. 10년 전 지우는 특수부대 사령관으로서 마지막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극비 임무였어요. 하지만 작전 직전에 정보가 새어나갔고 지우의 부하 셋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배후에 도지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결국 지우는 책임을 지고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오히려 동료들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죠. 사령관님, 괜찮으세요? 형택의 목소리에 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위기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형태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검은달의 조직도, 활동 패턴, 그리고 도지환과의 연결고리까지. 알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 사이 지우는 소연을 더욱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학교도 보내지 않고 외출도 금지했어요. 소연은 답답해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괜한 일에 휘말려서. 아니야, 소연아. 너는 옳은 일을 했어.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야. 지우는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형택으로부터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은달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도지환의 정치 자금을 세탁하는 도구였던 것이에요. 불법 도박장과 대부업을 통해 검은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으로 선거 자금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최영숙 할머니 가게 자리에 대형 상가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도지환의 처남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내쫓는 것도 소연을 협박하는 것도 모두 거대한 이권 사업의 일부였던 것이죠. 지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지환과 검은달,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알리고 딸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사용했던 전술 장비들이었어요. 이제 평범한 엄마 윤지우가 아닌 전설의 특수부대 사령관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소연의 해킹 실력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컴퓨터 동아리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소연은 의외로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소연아, 때로는 정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검은달 조직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폐공장 주변의 교통, 단속 카메라와 건물 내부 감시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실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엄마, 됐어. 이제 저들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어. 화면에는 폐공장 내부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철수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거대한 현금 다발들이 오가는 모습도 포착되었어요. 지우는 형택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태가 옛 부하들 중에 아직 연락 가능한 사람들 있어? 네, 사령관님.
다들 전역했지만 사령관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달려올 거예요. 좋아. 오늘 밤 8시에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작전이 있어. 저녁 8시 지우의 집에는 5명의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우의 옛 부하들로 전역 후에도 깊은 유대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김영택, 이동수, 박민호, 최진욱, 그리고 한석진까지. 사령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모두들 와줘서 고마워. 사실 위험한 일이야.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령관님이 부르셨는데 안 올 리가 있나요? 지우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은 달 조직과 도지환의 연결고리, 그리고 소연이 처한 위험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검은동 거래 현장을 포착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생중계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동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경찰 쪽 협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재훈한테 다시 연락해 볼 거야.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말이야. 그때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며칠 전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네. 사실 윗선에서 검은 달 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 하지만 내 딸한테 위험이 닥쳤다니.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재훈아, 고마워. 사실 부탁이 있어. 지우는 재훈에게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검은동 거래 현장을 포착하는 순간 경찰이 동시에 진입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알겠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면 특공대와 함께 준비하고 있을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연은 안전한 곳에서 실시간 감시와 생중계를 담당하고 지후와 부하들은 위장 경호팀으로 변장해서 폐공장에 잠입하기로 했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알겠지? 응, 엄마. 조심해. 지우는 딸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작전복을 입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는 전투복이었지만 몸에 딱 맞았어요. 마치 어제 벗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두들 준비됐나? 네, 사령관님. 5명의 전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정의를 위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 폐공장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해킹한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는 내부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검은 달 조직원들이 거대한 돈 가방들을 나르고 있었고 박철수는 전화 통화를 하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목표물 확인됐습니다. 도지환 의원 차량이 공장 뒤편에 도착했어요. 형택의 무전소리에 지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어요. 모든 팀 위치 확인. 소연아, 생중계 준비됐어? 응, 엄마. 이미 시작했어. 시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익명의 계정을 통해 검은 달 조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지후와 팀원들은 경비원으로 위장하고 공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의 움직임이 되살아났어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도지환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박철수와 돈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상납금이 적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떡볶이 가게 할머니 때문에 일이 좀 꼬였어요. 그런 사소한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나?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모든 대화가 소연의 해킹 장비를 통해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시청자 수는
이미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지우의 신호와 함께 팀원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우의 움직임은 10년 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박철수가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지우가 먼저 그의 손목을 비틀어 무력화시켰어요. 순식간에 조직원들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윤지후, 너였구나. 도지환이 지우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살아서 설치고 있었네. 도지환, 내가 저지른 죄악이 이제 세상에 모두 드러날 거야. 증거라도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이 약속대로 특공대와 함께 도착한 것이었어요. 정확히 작전 시작 7분 후였습니다. 검은 달 조직, 모두 엎드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도지환과 검은달 조직의 불법 자금 거래 현장입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1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지환은 체포되면서도 계속 발악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모든 게 조작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생중계를 지켜봤고 언론사들도 재빨리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박철수에게 다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게 내 딸을 건드린 대가다. 작전이 끝난 후 지우는 소연을 꽉 안아주었어요. 딸도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최영숙 할머니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검은달 조직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위협받을 일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떡볶이 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고마워.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됐어. 할머니의 말에 소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지우는 다시 평범한 엄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딸 앞에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소연도 엄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소연이 물었어요. 엄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그럼 엄마가 다시 나서야지. 가장 위대한 용기는 지키고 싶은 사람을 위해 다시 칼을 드는 거야. 지우의 말에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믿음직한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진정한 전사가 말입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밤, 윤지우는 딸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